밤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끄면요. 그때 진짜 마음이 올라오죠. 나 요즘 왜 이렇게 작아졌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상합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거든요. 참고, 버티고, 책임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존감이 주식 차트처럼 움직입니다. 오늘 칭찬 들으면 상승, 오늘 실수하면 하한가, 누가 잘 나가면 내 마음은 폭락.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로 살고 있습니까? 에리 프롬. 그가 소유냐 존재냐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말할 때 이런 단어들을 끌어옵니다. 일의 성과, 연봉, 직함, 집, 차, 자녀의 성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자존감이 내 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수입되는 느낌 가끔 들지 않으세요? 그럼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내 자존감은 지금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에 달려있나요? 가끔 그런 밤이 있어요. 씻고 나와서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이 내 얼굴 같지 않을 때,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나를 좋아하지 못할까? 그 순간 떠오르는 게 있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웃던 얼굴, 괜찮은 척하며 참던 얼굴, 가족 앞에서 더 강한 척하던 얼굴. 그리고 마음이 말합니다. 나는 나로 살았던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하느라 살았구나. 여기서 한번 울컥합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요. 프롬은 전쟁과 증오의 시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서로를 사람이 아니라 적으로, 물건으로, 숫자로 바꾸는 걸 봤죠. 전쟁이 끝나고 세상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는 풍요다. 이제는 성장이다. 그런데 프롬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풍요 속에서도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자기 자신을 하찮게 느끼는 이유를 그는 봤거든요.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 소유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프롬은 1976년 76의 나이에 소유냐 존재냐를 썼습니다. 이미 3번의 결혼을 겪었고 2번의 세계대전을 목격했으며 나치의 박해를 피해 망명생활을 했던 사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동시에 얼마나 외로워질 수 있는지를 평생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직후의 세상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은 커졌는데 마음은 작아지고 물질은 풍부해졌는데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선택지는 많아졌는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프롬은 이것을 소유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유양식으로 살면 나를 설명하는 말이 바뀝니다. 나는 누구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가졌다가 됩니다. 나 집 있어. 나 직급 있어. 나 경력 있어. 나 이런 사람 알아. 우리 애는 이렇게 해. 그러다 어느 날 이력서가 내 자서전이 되죠. 읽고 나면 감동은 없고 글씨만 많습니다. 프롬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진입하면서 인류는 전례 없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극심한 불평등과 착취를 낳았고 무엇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요. 문제는 이게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식도 소유하려 하고 사랑도 소유하려 하고 심지어 신앙까지도 소유하려 합니다. 지식은 더 이상 창조의 원천이 아닌 시험과 출세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학습은 이해가 아니라 암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걸 안다가 아니라 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된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외부적 조건을 봅니다. 재산, 학력, 외모, 심지어 가족마저도 우리는 소유하려 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자식이라고 말하면서요. 프롬은 말합니다. 소유양식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든 뺏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당신이 가진 집, 차, 직함, 돈. 이것들은 모두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가치가 이것들에 달려 있다면 이것들이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지는 겁니다. 적어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계속 더 많이 소유하려 하고
소유한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럼 프롬이 말하는 존재 양식은 뭘까요? 프롬이 말하는 존재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존재 양식은 이런 겁니다. 오늘 하루를 느끼는 힘,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로 충분하다를 잠깐이라도 붙잡는 힘. 존재 양식에서 자존감은 밖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도 나로서 살아냈다. 프롬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대화를 할 때 소유 양식의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소유물처럼 대합니다. 들으면서 이미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의견을 관철시킬지 궁리합니다. 반면 존재 양식의 사람은 진짜로 듣습니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순간을 경험합니다. 독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 양식의 독자는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이 책을 읽었다는 사실만 남깁니다.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듯이요. 존재 양식의 독자는 책을 읽으며 변화합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기억도 그렇습니다. 소유 양식의 기억은 죽은 기억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박제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존재 양식의 기억은 살아있습니다. 과거를 현재와 연결하고 그 의미를 계속 새롭게 해석합니다. 권위를 행사할 때도 차이가 납니다. 소유 양식의 권위는 내가 가진 힘에서 나옵니다. 직함, 지위, 돈. 이것들을 잃으면 권위도 사라집니다. 존재 양식의 권위는 내가 누구인가에서 나옵니다. 지식, 경험, 인격. 이것들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그럼 프롬은 소유하지 말라는 거야? 다 내려놓고 산속으로 가라는 거야? 아닙니다. 프롬이 비판한 건 소유 자체가 아니라 소유가 나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집이 문제인 게 아니라 집이 없으면 내가 무너지는 마음. 돈이 문제인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내가 사라지는 느낌. 프롬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프롬은 말년에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겁니다. 3번의 결혼, 수많은 상실, 전쟁과 망명의 경험. 그는 자신도 오랫동안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안정을 찾으려 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첫 번째 아내 프리다는 11살 연상의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프롬은 그녀의 지식을, 성숙함을, 안정감을 소유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아내 헤니는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아내 애니스와 함께하면서 프롬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거라는 걸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존재 양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소생시키고 생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빛나도록 돕는 거라고요. 프롬은 이렇게 씁니다. 쾌락과 스릴은 절정에 도달하고 난 후에는 슬픔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스릴은 경험했지만 그 용기가 커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적 힘은 증가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절정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정 상태입니다. 기쁨은 존재와 함께 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회사에서 성과가 안 나온 날 집에 와서 거울 보는데 갑자기 내가 낯설어질 때 나 뭐 하는 사람이지? SNS를 보다가 동창이 좋은 차를 뽑았다는 소식, 누군가가 승진했다는 소식. 기분 좋게 보려다가 나도 모르게 한숨 이후 하고 나올 때 손가락은 스크롤을 내리는데 마음은 같이 내려가죠. 고급 기능입니다. 자동 하락.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질 때요. 대부분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칭찬이 끊겨서 그래요. 누가 수고했어 한마디 해주면 버티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면 내 하루가 통째로 무가치가 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칭찬으로 나를 충전해왔습니다. 마치 휴대폰처럼요. 배터리 1% 남았을 때 세상이 다 무섭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배터리가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순간이 옵니다. 어느 날 가족이 잠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불 꺼진 TV 화면에
내 얼굴이 비칠 때 그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나도 뭔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이제 뭘 해도 늦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때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뭘 가졌는지로만 나를 증명해왔구나. 여기서 울컥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렇게 소유로 버티다 보니 정작 나는 한참 뒤에 남겨진 거죠. 프롬은 이때 아주 조용히 말해줍니다. 당신은 가진 것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순간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장면에서 옵니다. 오늘 하루가 망한 것 같아도 내가 나에게 딱 한 번만 말해주는 거죠. 그래도 잘 버텼다. 우리는 남을 편드는 데는 익숙한데 이상하게 나를 편드는 것은 서툴러요. 근데요,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소리가 커질수록 내가 나를 편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계속 내 편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만큼은 내 편 하나쯤은 내가 해주면 좋겠습니다. 프롬이 말한 존재는 성공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공이 있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삶, 무언가를 잃어도 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삶, 그게 프롬이 말한 존재의 삶입니다. 프롬은 이 책을 쓰고 4년 후인 1980년 스위스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제자인 라이너 풍크의 도움을 받아 이 책을 완성했고 또 한 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프롬의 삶 자체가 소유와 존재 사이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전통을 사랑했지만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 3번의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으며 명성을 얻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인간 해방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는다고, 진정으로 존재하는 데서 온다고요. 프롬은 새로운 인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하게 존재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소유를 자진하여 포기할 것. 축제나 착취가 아니라 주고 나누어 갖는 데서 오는 기쁨을 가질 것. 이건 이상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요. 하지만 프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그 자신도 평생 이것과 싸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요. 소유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면 존재는 다릅니다. 존재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존재는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인생 노트 3줄 써봅니다. 첫째, 소유는 편하지만 자존감을 흔든다. 둘째, 존재는 조용하지만 나를 다시 세운다. 셋째, 나는 가진 것보다 더 큰 사람이다. 오늘의 실험. 오늘 하루 딱 10초만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로서 살아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자존감은 원래 처음엔 낯간지럽습니다. 근데요, 낯간지럽다는 건 그만큼 오래 안 해봤다는 뜻이거든요. 프롬은 말합니다. 존재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라고. 아침에 눈 뜨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서, 쉬면서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소유할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